자, 잘 쉬었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제 닫힌교와 열린교에 대해서 배웠죠.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그죠? 위치를 옮겼습니다. 우리 집이 막 여러 촬영할 때가 많아서 그래요. 어, 닫힌교와 열린교를 배웠는데, 닫힌교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인과관계인 일원론과 이분법에서 출발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경제, 즉 우리 한국 경제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아니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기계체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는 어떤 좋은 삶을 위해서 법칙적으로 나간다. 그래서 시장에 맡기면 뭐 문제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도경제학은 총체론에서 출발한다고 했죠. 그 총체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총체론이니까 다운론이죠. 다운론이 상호작용해서 또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변한다고 했죠. 기계체제가 아니라 오가니즘, 유기체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변하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앞에 신고전주의 경제학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우리가 인간들이 그죠?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고 했죠. 자, 우리 잘 만들어 나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강의를 잘 들어주고 의무를 다하면은 우리는 또 더 나은 목적,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점수를 짜게 주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더 좋게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공부를 안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더 적게 또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 우리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 만드는 역사가 아니라 홀로 만드는 역사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역사. 그렇지 않으면 교수는 이끌고 여러분들은 따라가는, 그래서 주어진 목적을 향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수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서 그지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도경제학의 이런 사고방식은 참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용한 그런 교훈을 주게 됐죠. 즉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어떤 삶의 길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친구,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조직, 그다음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목적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드는 것이에요. 답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의 예측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아니라 설계의 대상이에요. 디자인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여러분과 내가 함께 협력해서 설계를 해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도경제학의 어떤 인과관계 접근 방법이 이렇게 참 열려 있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죠. 만약에 모든 결론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은 이번 시간에 이 제도경제학이나 뭐 어떤 경제학이든 바로 자연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오늘 이제 자연과학적 질문을 넘어서 어떤 자연과학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에브토피아란 무엇인지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여기도 또 지금 교과서, 저번 내가 찍은 사진을 올렸네. 이제는 183페이지입니다. 바로 뭐 배우던 내용에서 조금 지나간 거는 183페이지. 여기를 이제 쭉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는 경제학과 자연과학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자, 관련된 질문에는 오늘은 자 보세요. 이거 인문학과 자연과학 기반 위에 경제학이 이제 서 있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인문학에서 또 자연과학으로 넘어왔는데 자연과학의 기반, 그 자연과학적 질문뿐만 아니라 진짜 자연과학의 기반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제 볼 거예요. 즉, 그 말은 자연과학, 경제학이 기반하고 있는 자연과학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 학파가 또 달라지는 거죠. 알겠죠? 자, 어, 먼저 자연과학적 기반이 다르다고 할 때,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인성론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죠? 본성에 대해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합리성은 완전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본성은 이기적인 거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이기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다 이렇게 이해를 했죠. 거기에 비해서 제도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자, 그 말은 띨빵하고 꺼멍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한승환 교수가 합리성이 완전합니까? 아니면은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 말은 한 교수가 완전 신처럼 그렇게 신격화시켜야 될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여러분과 똑같이 이렇게 뭐 실수도 하고, 그 다음에 실패도 하고, 뭐 생각과는 다른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온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과 똑같아요. 원래 나는 교수가 되려고 한 생각이 없었어. 왜? 뭐 공부는 좋아하지만은 뭐 잘했겠죠. 그러나 대학 들어와서 공부를 싹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노래, 내 합창단에 있었고 노래를 잘 불러요. 뭐 좋아하지 잘 부르기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창단에 들어갔어. 거기서 또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보니까 우리 어떤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 동아리에. 그 친구가 막 그 연애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사귀고 있는 남자가 있다는데. 내 자기 친구니까 내한테 와서 자꾸 연애 상담을 막 요구하더라고. 그런데 들리는 거 맞죠, 그지? 근데 여러분 잘 알죠? 그 연애 상담하다 보면 서로 좋아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관계가 형성돼 버린 거야. 근데 이 여자가 이 여자분이 말이야. 갑자기 두 사람 남자를 갖다가 딱 손에 쥐고 있으니까 이게 결정을 할 수 없게 돼버렸어.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냥 유학을 떠나버린 거예요.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남자들, 머슴아들 너희들 뭐 결정하든지 난 모르겠다고 도망가 버린 거야. 그랬더니 이제 한성환이라는 친구는 안 되겠어. 나도 사랑을 찾아서 떠나가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같이 거기서 우리끼리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쩌다 보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가 되고 여기 와서 이제 교수가 된 거예요. 결국 공부를 엄청 잘했다든지 아니면 엄청 좋아해서 교수가 된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하긴 잘하는데 뭐 고만고만하고 그 다음에 공부보다 더 다른 걸 좋아했어. 그래서 꼭 학자의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했죠. 의도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이죠. 연애라는 다른 요인들이 개입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이 길을 오게 됐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딜빵한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도 와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공부를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이걸 또 좋아하게 됐고. 뭐, 나 이거 목적과,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인생이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항상 뭐 최선을 다했겠죠. 뭐 최선 다 안 한 경우도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뭡니까? 여러분과 내나 할 것 없이 제한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인성을 이렇게 이제 비교해 봅시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학자들이 세계관이 서로 달랐죠.
우리 복습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본성들을 가지고 있는 내가 또 여러분들이 이래 또 다른 목적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까 안 돼요. 서로 막 티각티각 하기도 하고 뭐 우리 지금도 우리는 뭐 결혼했지만 뭐 티각티각 하고 있습니다. 그거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우리끼리 뭐 연애하다 싸운다 해서 그게 뭐 죄되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서로 어, 합리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상으로 생각하세요.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자본주의란 것이 어때? 예? 서로 갈등과 불화, 불균형이라. 그래서 케인스 경제학과 제도 경제학은 이 그림에서 두 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자본주의는 항상 균형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한다. 즉, 이 그릇을 거꾸로 세워놓은 그런 시스템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이렇게 본 이유를 이제 알겠죠. 왜?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고 제한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은 아주 다양하다. 이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도 이렇게 거꾸로 된 그릇처럼 불안하고 그래서 균형으로부터 항상 멀리 떨어지려고 한다. 대신에 신고도주의 경제학 왼쪽 보십시오. 이렇게 된 이유는 뭐겠어요? 이제 인간의 합리성은 완전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의 어떤 목적만 가지고 있는 단일 본성론으로 봤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이렇게 그냥 그릇처럼 아주 멋진 그 컵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컵 위에서 공을 딱 떨어뜨리면 왔다 갔다 딱 균형쯤에 아주 예쁘게 안착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결국 뭡니까? 본성론 인간의 인식 능력에 대한 차이가 이런 세계관의 차이로 드러난 거죠. 자, 이게 복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봤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제도경제학은 바로 이렇게 또 유기체에서 1에서 유기체 2로 이렇게 또 변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문, 그다음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또 저번 시간에 배운 바로 인과관계의 어떤 그 일론론이나 아니면 총체론이냐, 뭐 이런 닫힌 게냐, 열린 게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어려가지고 앞에서 말한 그런 그릇이 이제 다른 그릇으로 놓은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오늘 좀 빨리 끝나도 되겠다. 그죠?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 된다. 어이구, 안 그러네. 자, 이게 결국 보세요. 이러한 또 얘기,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더 근본적인 원인 아니면 또 다른 각도에서의 원인은 바로 경제학자들이 머리에 담고 있는 자연과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는 겁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자,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아까 그런 그릇, 이렇게 된 그릇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즉, 그 말은 일론론, 단일본성, 불변의 메커니즘의 또 유일한 균형이죠. 확실하고 유일한 균형. 그리고 이것은 불변의 종착역이지. 이걸 향해서 컨버전스, 수렴해 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미국도 한국도 처음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로 유일한 균형으로 수렴해 간다. 이걸 수렴이라고 얘기합니다. 컨버전스, 컨은 뭡니까?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 버전스해 간다 이런 얘기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이걸 따지고 보니까 뭡니까? 굉장히 공학적이고 그래? 기계적이죠. 그러면서 물리학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리학은 물질들의 어떤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나 생물 이거는 개입되지 않는 그런 세계죠. 이런 기계 체제와 바로 물리학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본주의 경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왜 이런 물리학적이고 기계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는가? 그 이유를 오늘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8세기,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300년 전이죠. 이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그 산업혁명을 뒷받침해 주던 자연과학이 있는데 이게 물리학이에요. 그 중에서도 바로 뉴턴의 물리학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알죠? 뭐 이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과나무 밑에서 책을 읽는데 갑자기 사과가 탁 떨어진 거야. 우리는 사과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나 내나 빨리 가서 사과 주워 먹겠죠? 근데 이 양반은 사과가 갑자기 왜 떨어지지? 왜 동동 떠 있지 않고 떨어지지? 중요한 질문을 했죠. 이게 우리가 앞에서 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간 호기심이라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는데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 본능을 발휘한 거고 우리는 막 본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 즉 진화 과정에서 그런 본능을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거죠. 자연 속에서. 알겠습니까? 앞으로 이 본능을 뉴턴처럼 이렇게 발휘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뉴턴은 이렇게 모든 이게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지구라는 그 물질이 있는데 이 지구라는 물질이 바로 사과라는 물질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이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끌어당기지 않았으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지구가 가지고 있는 중력, 중앙으로 향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중력이야. 중력. 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떨어졌고, 만약에 이렇게 된 거죠. 사과의 그 중력이 더 컸다면 아마 사과로 지구가 올라갔겠죠. 근데 이게 지금 떨어져 가지고 딱 더 이상 땅으로 파묻어 들어가지 않고 땅 위에 딱 있는 이유는 이때 힘과 사과가 이걸 끌어당겼는데 사과를 지구가 끌어당겼는데 이것이 이제 드디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유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우주는 이렇게 조화와 안정을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균형을 취하고 있다. 즉 앞에서 본 그런 균형 이론이죠. 그릇이 이렇게 반대로 바로 그릇이 딱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세상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만유인력 법칙이 바로 우리 모든 우주에 존재하고 이거는 기계적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계론적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는 이런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그 기계적인 원리에 따라서 별과 달과 해가 태양이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듯이 바로 자본주의 경제도 바로 이런 만유인력 법칙에 따라서 작동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누굽니까? 바로 신고전주의 경제학, 주류 경제학이죠. 이 주류 경제학의 자연과학적 기반이 된 거예요. 뭐가? 뉴턴의 고전물리학. 그 중에서도 바로 만유인력 법칙이. 그래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서로 만나가지고 균형을 다 이루면서 이 균형은 변하지 않는 거죠. 세상을 그렇게 본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18세기 뉴턴의 고전물리학, 즉 그 말은 만유인력 법칙을 가지고 이 자본주의 경제를 바라봤고 만유인력 법칙은 바로 기계론적 우주론이죠. 이 결과는 뭡니까? 조화와 안정과 균형을 취한다는 거죠.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바로 뉴턴의 고전 물리학적 관점에서 이제 서술되었죠. 그래서 시장은 이제 완전하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할 필요가 없고 자연 법칙이니까 그대로 놔두는 게 가장 유익하다. 그래서 자유로운 의사와 자동적 기계체제 메커니즘에 맡겨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자유방임 사상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즉 그건 요즘 규제를 완화시켜라 하는 그런
규제 완화 정책으로 나온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려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규제 완화 정책, 자유방임주의 사상은 어디서 출발했다? 바로 18세기 뉴턴의 고전물리학, 즉 세상을 만유인력 법칙에 따라서 바라보는 그런 그 당시 시대 정신에 따라서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재밌죠? 근데 이게 딱 100년이 지나면은 이제 새로운 자연과학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19세기가 되면은 1858년이 되면은 찰스 다윈이 우리 세상은 진화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진화한다. 앞에 진화 얘기는 많이 얘기했죠. 즉 이거는 생물학의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화한다. 그 말은 아까 전에 세상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데 그 진화의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변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다. 이게 바로 그 당시 또 새로운 시대 정신을 형성하게 됐어요. 100년 전에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년 후의 사람들은 전부 또 진화 생물학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진화 생물학에 따라서 또 경제학을 바라보는 그런 경제학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제도 경제학입니다. 제도 경제학은 바로 찰스 다윈의 진화 생물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 경제는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맨날 이렇게 이 좌충우돌하는 그래서 불균형 상태 그것이 거꾸로 된 것으로 이해되겠죠. 항상 균형으로부터 이탈하는 그런 불완전한 그런 체제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바로 그때 이제 베블렌이 유한계급론을 썼죠. 이 베블렌이라는 사람이 바로 다윈의 진화생물학 관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도경제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 경제는 법칙에 따라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즉 맹목은 뭡니까?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고 그냥 진화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불평등과 실업과 그다음에 정의가 아닌 불의,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시민사회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게 됐죠.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자유방임 사상은 잘못됐다. 오히려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결론이 나오게 된 자연과학적 기반은 뭐라고요? 바로 경제를 찰스 다윈의 진화생물학에 따라서 바라봤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자본주의에 적극 개입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경제학을 이렇게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의 미래통합당 같은 당은 보수정당이죠. 보수정당은 계속 규제를 완화하자,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자 하는 거죠. 그런 정책을 세우는 이유가 어디 있다? 바로 19세기의 뭐라고? 18세기의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규제를 좀 더 강화하자 이렇게 하죠. 그건 왜 그런가? 바로 19세기 발생한 새로운 자연과학인 찰스 다윈의 진화생물학에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해하겠죠? 재밌죠? 경제학이라는 것이. 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다시 그림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다시 오른쪽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이렇게 본 이유는 오늘 배운 것은 뉴턴의 고전물리학, 만유인력 법칙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상상하게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케인스 경제학과 제도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자본주의 시장을 거꾸로 된 그릇처럼 바라보게 된 것은 바로 찰스 다윈의 진화생물학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종합을 해볼까요? 자, 신고전주의 경제학이나 제도 경제학은 부분적으로 수학을 많이 씁니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수학을 거의 100% 쓰고 제도 경제학은 최소화시킨다고 첫 시간에 얘기를 했죠. 자, 이제 공통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겠죠.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뉴턴의 고전 물리학, 그 다음에 만율력 법칙. 그래서 세상을 기계체제로 보고 자본주의는 불변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놔두면 세상은 진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은 하나로 수렴해서 그걸 우리는 일반 균형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제도경제학은 다윈의 진화생물학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기계체제가 아니라 유기체제로 보고, 그래서 변화하는 것이고, 이게 어떤 목적을 향해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그와 함께 이 답들은 다양하다고 했죠. 발산하는 것이에요. 응? 다이버전스 하는 거예요. 앞에는 컨버전스 한다고 했죠. 다이버전스, 발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답은 누가 정한다? 살아있는 우리들이 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지 법칙이 결정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상입니까? 그죠? 경제학 안에 이렇게 중요한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 주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과 내가 이 시간 함께 노력해 가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 가치 주인이 되면서 도와주면서 여러분들이 삶이 좀 더 좋은 삶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열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제도 경제학은 어떤 정해진 어떤 그 유토피아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유토피아죠. 이볼루셔너리 유토피아, 이래가지고 에버토피아라고 부릅니다. 그걸 향해서 가는데 에버토피아는 뭡니까? 바로 불변의 유토피아를 버리고 5번을 보십시오. 환경의 변화와 성찰, 우리 스스로 항상 새로운 변화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했던 그런 목적이 옳은지 그런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 성찰을 통해서 진화하는 에버토피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결국 진화하는 자본주의를 누가 좋은 삶으로 진보하게 만드는가? 만약에 보수주의자는 여기서 많이 나죠. 혁신가를 저주하고 폄하하면서 진보를 저지합니다. 그리고 비운권층은 궁핍에 시달려가지고 혁신을 염두에 둘 시간이 없어요. 호모 사케르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과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바로 이 성찰하고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정해진 유토피아가 아니라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걸 우리는 에버토피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제도경제학은 결정된 유토피아가 아니라 에버토피아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주인은 여러분입니다.